저주의 종은 잠들었지만 욕심이 만든 비극의 여운은 김도연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그 진실 또한 또 다른 죽음들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김도연과 윤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문턱의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고 두 사람은 쉬지 않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발보다 먼저 한양에 닿았습니다. 조정의 비밀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 문서가 김도연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라 지목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그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양 성문이 보이기 시작할 즈음 권력의 그림자가 그를 향해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쫓던 자가 이제는 거짓의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겨울이 문턱에 와 있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양 성문에 다다랐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성벽 위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의 눈에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북촌의 작은 객주로 향했습니다. 주인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방을 청하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조정의 소문이 온 한양을 긴장시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객주는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나리, 이 소문은 누가 퍼뜨린 것입니까?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계획적입니다. 나를 한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가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조사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나.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손짓으로 윤설을 멈추게 하고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날이십니까?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이것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사내는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이 받아들자 사내는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찰은 검은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봉인에는 낯선 문장이 찍혀 있었고 김도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자시 경복궁 후원 향원정에 오라. 혼자 오시오. 윤설이 다가와 서찰을 보았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서찰을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김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김도연은 윤설을 깨웠습니다. 객주에 머물러 있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도연나리,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자시가 가까워오자 김도연은 검은 도포를 걸치고 객주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돌길을 비추었습니다. 경복궁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고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경복궁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국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후원으로 향하는 작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었고 향원정의 그림자가 연못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자에 오르자 한 사람이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탓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운만으로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김도연 나리.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의금부도사 정재영입니다. 사내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리를 이곳으로 불러낸 것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조정의 일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정의 일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다만 누군가 내 이름을 이용해 누명을 씌웠다면 그 억울함은 밝혀야 합니다. 정재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나리의 손으로 쓴 비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재영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비밀 문서의 사본이었고 필적은 김도연의 글씨와 흡사했습니다. 김도연이 종이를 받아들어 자세히 살폈습니다. 글씨는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획의 굵기와 압력이 달랐고 받침의 각도가 조금씩 틀렸습니다. 이것은 내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재영이 물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의금부에서 나리를 잡으러 올 것입니다. 김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정재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십시오. 지금 당장. 그러면 의금부도 더 이상 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정재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의금부가 나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우려 하십니까? 정재영이 멈춰 섰습니다. 조정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은 권력의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나리 같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높은 곳입니다. 정재영은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정자에 홀로 남았고 달빛 아래 비밀 문서의 사본을 다시 살폈습니다. 객주로 돌아오자 윤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도연이 사본을 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의금부가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이 글씨를 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 글씨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도연은 촛불을 밝히고 종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회계 끝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획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김도연이 윤설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살짝 떨려 있습니다. 마치 손을 다친 사람처럼. 그렇다면 최근에 손을 다친 사람을 찾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글씨를 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김도연은 윤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북촌의 서당과 서점을 돌며 글을 쓰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씨를 흉내나 파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남의 필적을 따라 쓰는데 능한 사람이라면 장안에서도 손꼽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군요. 김도연은 종이와 붓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서점들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점 주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정확한 필적을 베끼는 자가 있다. 사람들의 글씨를 대신 써준다는 소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금씩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그들은 종로의 큰 서점 앞에 이르렀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늙은 주인이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글씨를 흉내내는데 능한 사람을요. 주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아십니까? 김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주인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 있긴 합니다. 박서방이라고. 그 자는 남의 글씨를 그대로 베끼는데 능합니다. 글씨체만 보고도 며칠 만에 흡사하게 따라 쓰지요.
장안에서도 그런 재주를 가진 이는 주모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조심합니다. 누구든 그의 붓끝에 이름이 오르면 엉뚱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과거에 떨어진 뒤 남의 글씨를 베껴 팔아 생계를 잇는 자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 골목에 새빵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길을 알려주었고 김도영과 윤설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둡고 좁은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수척했고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서방입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사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현이라 합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은 어떻게 다쳤습니까? 김도연이 사내의 붕대 감긴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칼에 베었습니다. 김도연이 책상 위의 종이들을 살폈습니다. 여러 사람의 글씨가 베껴져 있었고 그 중에는 자신의 글씨도 있었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내린 먹물이 마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켰습니까?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금부에 넘기겠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조정의 한 관리였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관복의 품계가 높았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기억합니까? 50대 정도,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허리에 옥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베끼라고 했습니까? 조정의 기밀 문서였습니다. 대신들의 사적인 일과 약점들이 담긴 비밀 문서를요. 그것을 나리의 글씨로 베끼라고 했습니다. 왜 내 글씨였습니까? 나리께서 조정 기밀을 훔쳐 유출한 것처럼 꾸미려는 듯 했습니다. 기밀 유출은 영모에 버금가는 큰 죄라고 했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글씨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관리가 나리께서 쓰신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쓴 문서? 예, 관아 공문 몇 장이었습니다. 나리께서 관찰부 서기로 계실 때 작성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필적을 익혀 베끼라 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 걸렸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정 대신들의 사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손잡았는지,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집안의 약점은 무엇인지, 특히 좌의정 입판서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좌의정이라면 김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은 왜 다쳤습니까? 글씨를 베끼는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 관리가 화를 내며 칼로 손등을 그었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김도연이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좌의정을 공격하려는 자가 있고 저를 그 칼날로 쓰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윤설이 물었습니다. 권력을 노리는 자입니다. 좌의정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겠죠.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곧이어 무거운 발소리들이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의금부의 군사들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칼을 뽑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도연을 잡아라. 선봉에 선 장교가 큰 소리로 외쳤고 군사들이 일제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발소리가 마루를 흔들었습니다. 김도연은 박서방의 어깨를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들을 모두 숨기십시오. 벽 뒤나 마룻바닥 아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윤설과 함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앞에서 군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 누군가 소리쳤고 그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달리며 뒤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지붕 위로 뛰어올라 기와이를 달렸고 담장을 넘어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남산 기슭의 작은 사찰에 이르렀습니다. 군사들의 함성은 멀어졌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들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면서도 김도현은 밖의 인기척을 몇 번이고 살폈습니다. 밤 공기에는 추격의 잔열이 남아 있었고 사찰 마당에는 군사들의 발걸음이 지나간 흔적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절은 오래되어 퇴락했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법당 뒤편의 좁은 방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며 김도연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설이 물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좌의정을 공격하려는 자,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를요.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정재영 도사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는 조정 내부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정재영에게 전해 주십시오. 오늘 밤 다시 향원정에서 만나자고. 윤설이 종이를 받아들고 절을 나섰습니다. 사찰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달빛은 흐렸고 먼 곳에서는 군사들의 순찰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김도연은 밤과 새벽의 사이 짧은 정적 속에서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밀 문서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좌의정의 비리,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정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밤이 되자 윤설이 돌아왔습니다. 정재영 도사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어둠은 더욱 짙었습니다. 향원정에 도착하자 정재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오셨군요. 정재영이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일이 새어나가면 나 또한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정재영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해 좌의정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의정 심판서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의정께서 병환이 깊으십니다. 후임을 정해야 하는데 좌의정과 우의정 모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지요. 심판서는 좌의정을 먼저 무너뜨리면 자신이 영의정에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일도 그가 꾸민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서방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적 감정을 하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재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판서는 권력이 막강합니다. 왕의 신임도 두텁고.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정재영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심판서가 조금의 진실에 많은 거짓을 섞어 기밀 문서를 꾸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의정을 만나야 합니다. 그에게 진실을 알리고 함께 심판서를 막아야 합니다. 좌의정이 나를 믿겠습니까? 설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날 새벽 김도연은 좌의정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은 고요했고 문지기가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누구신가? 김도연이라 합니다. 문지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탐정 김도연? 지금 의금부가 찾고 있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좌의정 어른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도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방에서 좌의정 이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노인은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김도현인가? 그렇습니다. 의금부가 찾고 있는 자가 내 사저까지 찾아왔군. 무슨 배짱인가?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도연이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기밀 문서는 제 필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내어 제가 조정 기밀을 훔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대감의 약점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좌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비리를 담은 문서에 자네 이름이 걸렸다지? 자네가 그 문서를 퍼뜨리려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믿겠는가? 자네는 민간인이고 나는 조정 대신이다. 자네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네. 김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자가 제 글씨를 베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자를 신문하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좌의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우의정 심판서입니다. 좌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판서라면 그럴 만한 자이긴 하지.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왕의 신임이 두텁고 조정 대신들도 그의 편이 많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위조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도 과장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좌의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 또한 목숨을 거는 일이다. 하지만 그가 김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군. 좋다. 내 수하들을 풀어 심판서의 측근을 조사하겠다.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대감.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네도 의금부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 그래야 내 말에 무게가 실린다. 그리하겠습니다. 좌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왕께 아뢰겠다. 그날 오후 좌의정은 궁궐로 들어가 왕을 아련했습니다. 비밀 문서가 위조되었으며 우의정이 그 배후에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왕은 신중히 듣고 의금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 명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박서방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넓은 신문장에서 도사들이 돌아앉았고 박서방은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네 이름은? 정재영 도사가 물었습니다. 박상준입니다. 직업은? 글을 베껴 쓰는 일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김도연 나리의 글씨를 베끼라 했느냐? 박서방은 잠시 입술을 떨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의정 심판서의 수하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복의 품계로 보아 상당한 벼슬 아치였습니다. 그자의 인상을 말하라. 40대 중반, 수염이 짧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베끼라 했느냐? 조정의 기밀 문서였습니다. 여러 대신들의 약점과 비밀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그것을 김도연 나리의 필적으로 베껴서 마치 나리께서 조정 기밀을 훔쳐 유출한 것처럼 꾸미라 했습니다. 신문은 반나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의정 심판서가 자신에게 문서를 위조하라 명했으며 김도연의 글씨를 베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필적 감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의 서화가 3명이 불려왔고 그들은 원본과 위조본을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붓의 압력, 획의 굵기, 글자의 균형,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문서는 김도연 나리의 글씨가 아닙니다. 수석 서화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흉내는 잘 냈으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받침의 각도와 획의 끝맺음이 다릅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심판서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왕은 심판서를 파직하고 유배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정재영이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리가 제공한 단서 덕에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영은 잠시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정의가 이긴 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사람 손을 빌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좌의정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네. 좌의정이 김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네. 문서에 적힌 내 비리, 그것이 일부 사실이라는 것을 자네는 알았는가?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것과 사실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심판서는 일부 사실에 거짓을 섞어 대감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은? 대감께서 스스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좌의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네. 며칠 후 좌의정은 자신의 비리를 스스로 밝히고 벌을 청했습니다. 왕은 그의 정직함을 높이 사 가벼운 징계로 끝냈고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객주를 나서며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키는 힘이지요. 하지만 잘못 쓰이면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조정에는 정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길, 뒤를 돌아보니 궁궐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다시 민초들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진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향하는 길, 김도연은 또 다른 사건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잃은 교수.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침묵 속에 갇혀버린 것일까요? 안개 낀 산골짜기에서 잃어버린 목소리가 김도연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진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김도연의 발걸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